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출집 이제 강의 들어가는데요. 선행 과정이죠. 예, 선행 과정이 지금 이제 기본서로 하는 기본 강의하고 이제 기출집으로 하는 이제 우리 기출 특강 강의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4월달 가면 이제 핵심 암기장 강의라고 해서 총 세 가지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일순환 과정들이 이제 4월달부터 뭐 종합반 모집하고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4월 19일 날인가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0일부터 3일 정도 이제 설명회 하고 나서 모집이 끝나면 이제 모집과 함께 바로 이제 민사법이 이제 일순환 돌입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 설정하고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지금 이제 지문마다 이제 지문별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문제를 공부하는 것들이 보면 나중에는 보면 좀 휘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네. 근데 문제가 워낙 많잖아요. 이 많은 개수의 문제들의 지식 이해하고 이제 잘 따라가셨더라도 좀 각인되게 남는 부분하고 또 좀 흐릿하게 휘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문제집을 또 보고 챙기고 이런 작업들은 보통 잘 안 합니다. 보통은 이제 기출집이나 사례집 같은 거, 사례집이나 객관식이나 이런 기출집은 사례가 어떤 출제 방향을 갖고 있는지, 객관식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이제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방향을 잡는 기준을 잡는 이런 정도로 이제 교재가 기능이 이제 확보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암기장이나 기본서나 이런 걸 보듯이 막 계속 지금부터 이제 다져가지고 시험장까지 갖고 가야 되는 막 그런 그 공부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매핑하는 이런 의미들이 아주 강하니까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지문들을 다 내 걸로 소화해야지만 뭐 합격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자, 어쨌든 요번에 강의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선행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공부에 돌입했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공부 방향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런 뭐 기출 분석 이런 것들이 실용적 공부에 가장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고 출제 방향의 바로메터가 되고 하지만은 그 이제 강의의 성격이나 이제 기능에 비추어 보면은 회차가 지금처럼 이제 5회차 정도 잡히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뭐 6회, 7회 자꾸 늘어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야 기출집 하나 보는데 뭐 그죠? 뭐 저렇게까지 투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겁이 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출제 방향을 잡는 거다 이런 이제 강의의 성격을 가지고 본다면 한 5회 정도가 딱 합당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계속 쌓이잖아요. 해마다 계속 쌓여요. 근데 이제 5회라는 회차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번 이제 강의에서 요번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각을 잡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그 1회 보강을 예정하겠습니다. 1회차 보강. 아무래도 제가 이제 5회차에 딱 맞출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설명도 할 필요가 있는데 빨리 가자 이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정도 보강을 예정을 해놓고 강의를 하면 제가 이제 좀 착실하게 강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떨림 없이 고민 없이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회 보강 정도를 좀 예정을 해주시고, 그럼 두 번째, 모든 지문들을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 볼 이유도 없고, 교재나 강의 성격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출제 방향을 잡고 공부의 실용적인 어떤 기준을 잡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강하니까, 그래서 그게 합당한 지문들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뭐 지엽적이거나 재출제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이제 중복된 지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문들, 그래서 한 지문만 간파하고 분석하면 다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뭐 연습 차원에서는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쳐낼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솎아내기를 또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이 너무 건너뛴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당연하게 이제 준비된 솎아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열중해서 집중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잘 남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라 요거는 뭐 넘어가자 하는 것들은 그냥 쭉쭉 그어놔도 돼요. 그 앞에 그 지문 번호에다가 이렇게 그어놔도 괜찮겠습니다. 자, OT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서 뭐 기본 이론 강의도 아니고 뭐 복잡한 기본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뭐 보는 그 분석하는 내용 뭐 그 방법론 이런 것들은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달려보면서 우리가 이제 몸에 적응하도록 하죠. 강의 진행은 보통 우리 변호사 강의는 제가 이제 헌법재판론부터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 기출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해야 되고 나머지 기본
암기장 강의, 뭐 1순환, 2순환 모든 강의는 제가 재판론부터 먼저 하는데 이제 기출 강의는 처음부터 기출집 특강은 처음부터 쭉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페이지 열어놓으시고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로만 설명드리는 것들도 잘 따라오시지만 이렇게 이제 PPT로 가는 것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에다가 좀 기입하시고 하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깊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은 옆에 판서를 통해서 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헌법에 이제 우리 헌법은 헌법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헌법 총론은 헌법 모든 항목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파트고요. 주로 보면은 헌법의 그 국가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국민, 영토, 주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 이런 것들 다루거든요. 기본 원리는 뭐 국민 주권 원리로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파생된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 다루고요. 제도는 우리가 뭐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정당제도 이런 이제 4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좀 강조할 것들은 특히 선행 과정에서 제가 강조할 것들은 이런 지금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이런 어떤 논리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반복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나중에 기본 뭐 순환 과정을 이제 들어간다 치면은 1순환부터 마지막 뭐 리마인드 특강까지 계속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계속 다룰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 미천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미천지식.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주의 국가죠. 예, 자본주의. 예, 자본이 뭐예요? 자본이.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미천을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자본.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근본이 되는 미천들을 자본이라고 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우리 헌법 공부도 보면 자본주의가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천 지식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런 세밀하고 본격적인 어떤 이론상들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요 문제는 익숙해가지고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꼬우면은 풀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천 지식을 제가 강조하는데 미천 지식은 뭐냐 하니까 개념, 뭐 이런 거 개념 수학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개념,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간단한 논리들인데 이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이제 모른다 말이에요. 모르면은 이런 확장적인 논리나 더 세밀한 본격적인 논리들을 접근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설명들에 집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천 지식을 설명할 때 보다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이게 넘어가도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렇게 다듬어지고 가다듬어지는데 이 미천 지식은 계속 설명을 못 드려요. 이런 선행 단계나 뭐 1순환 단계 정도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짚어드릴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런 뭐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뭐 전제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도 제가 뭐 미천을 꺼내들고 뭐 물론 필요에 따라 꺼내들 수는 있지만은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챙겨서 드리진 못하거든요. 시간적 한계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미천 지식을 제가 이제 드릴 때 그때 집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지문. 지금 이제 1번은 안 보고요. 자, 2번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흠정헌법에 이제 흠정할 때 이 의미만 잘 아시면 되는데, 자, 이 흠자, 이 흠자가 임금흠자예요. 임금흠자. 예, 그래서 임금이 옛날에 군주가 흠모하다 할 때 흠자거든요. 예, 그래서 군주가 하는 일에만 썼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흠이란 말을 아무 때나 쓰죠. 예, 그렇지만 예전에 아주 근대국가 이전에 뭐 중세국가 이런 시절에는 흠이란 말은 왕이 하는 일에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아닌데 흠자를 쓰면은 잡혀가요. 예, 그래서 이 흠정헌법은 임금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하는 일에 붙여놓은 글자. 예, 그래서 이거는 군정헌법이라고 해요. 군주가 정한 헌법. 예,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흠정헌법은 진정한 의미의 근대입헌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기본권 보장 사상이 들어가 있는 이런 헌법이 아니라 그 군주 주권 시절에 군주가 일방적으로 만든 헌법을 흠정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 정도 간단하게 짚고 사시 문제라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2번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헌법에 일단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실질적인 의미를 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뭐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는데, 자, 요 해설 가보세요. 자, 헌법전에 담겨져 있지만은 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가 조직상으로 보기 힘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 의미로 접근했을 때 이제 헌법이다 하면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 즉 그 나라를 조직하고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국가를 조직하는 최고법이다, 근본법이다. 요게 이제 헌법의 개념인데요. 자, 그러니까 그냥 국가를 조직하는 사항들을 이제 실적으로 이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세 줄에 예컨대 스위스 헌법의 도살조항. 자, 두 문자 치겠습니다. 네, 스위스 어떤 나라요? 축산업이나 이런 거 아주 발달한 나라죠, 그죠? 유제품 이런 거 아주 발달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 돼지 잡을 때 그냥 막 때려 잡으면 안 되고 그 도살 절차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마취하고서 잡아라. 이게 헌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헌법에. 예, 국가를 조직하는 그 당연한 모습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형식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외관, 즉 헌법이라는 법전 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봤을 때 뭐 국가를 직접 조직하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미연방헌법에 가면은 금주 조항이 있어요. 함부로 술 처먹고 다니지 마라. 예. 요 금주조항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없지만, 예전에 이제 요런 조항들 때문에 예전에 마피아가 이제 득세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가보면, 풍치조항이 예전 독일 헌법인데, 가면 풍치조항. 이 바이마르가 언제냐면은 제 그 1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바이마르에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독일이 공화국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바이마르라는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이제 독일의 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이에요. 쉽게 하면. 자, 근데 1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독일이 엄청나게 공습 많이 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이제 그 앤틱한 이런 클래식한 이런 문명들이 많이 폭격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풍치조항, 명성 풍경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막 들어가요. 자,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청년들이 성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엄청 진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혼인 후 거래 조항이라고 해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이후에 거래,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혼인 신고 없이 예식만 먼저 거행하고, 보통 우리도 그러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제 예식 거행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 찢어져서 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게 뭐 결혼 문화나 성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개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너무 쉽게 결합하고 너무 쉽게 찢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가지고, 혼인신고 먼저 해야지만 예식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국가를 조직하는 이런 클래스에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적으로만 헌법이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형식 헌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헌법전에 있다면 그러면은 동등한 효과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 방식을 하지 뭐 법률 개정이나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요거 쉽게 하나 처리하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요 본격적인 논리가 이제 판례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론이지만은 이 이론이 판례로서 나중에 받쳐집니다. 헌법규범 동등효력설이에요. 그래서 헌법규범은 여기서는 헌법전에 담겨 있으면은 질적인 가치를 안 따지고 전부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다. 효과 면에서는 똑같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판례 이론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두 문자는 이제 도금풍선에서 하나 뭐 브리타 대비해서 하나 기억하죠.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는 대비를 했는데 변호사에서는 대비할 필요 없는데 뭐 재밌으니까 풍선에 이제 도금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금한 풍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재는
관습원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수도서울 관련해서 이제 그 수도이전법이 위헌 나온 판시에서 나왔던 논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충청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막 이런 바람에 그 빨리 하자 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이제 그 다수당인 여루당을 중심으로 이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수도이전법 또는 이제 행정수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정수도법이 위헌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 관습원법의 이제 의미를 이 판례에서 정확하게 밝히거든요. 자, 요거 따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행정수도법 위헌 나왔어요. 자, 위헌이 나온 이유는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사항을 이루기 때문에 헌법 개정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 개정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투표 절차 같은 게 있습니다. 128조 같은 데 가면. 자, 근데 국민투표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행위, 즉 국회의 법률 제정반으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절차 준수 못했다 해서 결국 위헌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이제 떨어지는 이제 논거들을 이제 보시는데 자, 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 서울의 관습원법을 인정하고 명문 규정은 없죠. 네, 우리나라에는 수도 규정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조선의 경국대전인데 우리 민족사,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사의 최초의 국가조직법이 경국대전이거든요. 이 경국대전에 보면은 그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한다라는 수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600년 그 도읍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행을 들면서 우리 현재가 수도 서울이 수도라는 점인 관습 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근데 관습인데 어쨌든 이제 헌법적 수준을 인정받죠, 그죠? 헌법적 관행이다. 국가를 조직하는 최고 관행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관습헌법의 이제 취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더해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헌법으로 평가되는 순간 같은 효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 관습헌법에 자, 동등효과를 인정했어요. 자, 동등효. 그래서 관습원법으로 이제 수도 서울이 인정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등효과를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수도를 바꾸려고 하면 성문헌법을 개정한 것과 똑같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법률로만 옮기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다 해서 이제 위헌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 요거 포인트가 이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조금 추가해서 기억하죠. 수도를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뭔가 하면, 가장 이제 중추적인 정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국회와, 입법부인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국무총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격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국무총리의 소재지가 어디여야 하는가 이런 거는 헌법사항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또 나오니까 그거 이제 대조를 잘 하시고 국회, 대통령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가장 중추적인 정치기관의 소재지만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습헌법이 성립되는 요건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또 체크합니다. 관습헌법이 이제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요거는 모든 법의 영역에 공통된 내용인데, 뭐 민법에서도 우리가 관습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데, 관계국 항명, 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헌법사항에 관해서 오랜 관행과, 자, 그것이 이제 계속되며 또 국민의 승인을 거치고 항상성과 명료성을 갖춤으로써 관습 헌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걸 이제 두 문자로 다 두 문자예요. 두 문자니까 이제 그대로 보시는데, 자,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관계국이 항명을 하면 그거는 기본이 안 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한미 간에 뭐 조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나라마다 이제 조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국, 즉 이제 조약을 체결한 관계국인데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 파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관계국이 항명하면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어떤 조약 체결하면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요 관계국 항명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빈출. 예. 관계국이 어떤 계약사항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습원법과 성문헌법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했는데 요것도 오지 나올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 의견 말고 이제 반대 의견 중에서는 보면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 의견 중에 보면은 자, 이거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 관습은 성문 헌법에 대해서 보충적인 보완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다. 이게 밝힌 이제 내용이 있고 또 실제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개폐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개폐라는 말은 관습이 성립됐다고 보면 그와 충돌될 수 있는 성문 규정을 그 즉시 폐지시켜버리고 개정시켜버리는 이런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 그죠? 하여튼 그 힘의 대등성을 힘의 대등성하고 다른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보충적이다. 이런 열등하다는 거잖아요. 예, 개폐할 수 있다. 이 말은 더 우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말들이 된다. 이걸 잘 기억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렇게 딱 조합하세요. 현재는 관습원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 국민적 합의, 요게 두 문자입니다. 관계국 항명할 때 국이에요. 국. 자, 요겁니다. 관계국 항명, 국민적 합의. 자, 근데 이제 이 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이제 관습원법의 요건인데 이 요건의 성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이 유지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받아서 이런 요건들을 인정받아서 관습원법으로 이제 평가했더라도 세월이 이제 50년, 100년 정도 지나면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국민 법감정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라고 해버리면 세월이 지나 국민적 합의가 이제 변동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한목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성립 및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요 말이 압축하면 존속의 요건이다. 이렇게 암기를 잘 하십니다. 존속 요건. 자, 뭐예요? 존재를 위해, 존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이면서 지속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와 지속을 위해서 요구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간단하지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지식 없으면 이 지문을 대하지도 못하는데 다시 볼게요. 관습원법은 나왔죠. 자, 그 중에 국민적 합의, 관계국 항명할 때 이제 국민적 합의, 이게 이제 요건이잖아요. 근데 이 요건이 단순히 성립 과정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존속의 요건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었다라고 평가되는 시기에 이르면은 그러면은 어떤 뭐 절차도 필요 없어요. 특정한 뭐 헌법 개정의 절차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요건 상실로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지속을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 이제 원문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해설로 들어가 보십시오. 자, 관습원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개정 방식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예, 요게 좀 전에 봤던 동등효입니다. 예, 여기 있는 동등효. 여기. 예, 그래서 헌법 개정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요 부분이고 다만 자, 보세요. 예,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밑에 이제 한 편부터 보세요.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외에도 관습원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 등 관습원법 요건 자체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국민적 합의성 이런 것들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이제 어떤 관습원법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변동되는 사라지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이제 경우수가 두 가지 경우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습원법의 변동 경우수, 줄여서 이제 변동수가 두 가지다. 첫째, 적극적인 어떤 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 방식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그 성립 요건, 성립 및 이제 효력 유지를 위한 요건이 일부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없어짐으로써 절차 없이도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로 가보죠. 이제 국무총리 나오죠. 네, 미리 예고된 거니까. 자,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각 부를 통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이미 틀렸죠, 그죠? 중요한 기본사항이 아닙니다. 자,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틀렸어요. 없다. 좀 전에 자, 여기 와서 완성해 볼까요? 국무총리, 소재지 이런 것들은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리 헌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의 소재지가 어딘가 이런 것들은 관습사항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헌법적으로 고려될 사안 자체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무총리는 여기 첫 줄을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단순한 보좌기관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 현재 판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단순히 보좌하는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필요도 없는 존재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한 이제 취지로서 이제 배려한 것에 도입한 것에 불과하지. 이거는 어떤 고유하고 중추적인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6번으로 가죠. 헌법의 최고성은 헌법의 내용이 국민적 합의이고 헌법의 제정 조치가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며 위헌법령 심사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예, 요거 이제 최고성 이제 표현하는 걸로 자주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하나 건너뛴 게 있네요. 예, 요거 봐요. 4번. 바로 실수로 건너뛰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내용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자, 괄호로 묶어버리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틀렸죠? 네. 개폐효 이런 것들은 헌재가 판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헌재는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이제 헌법으로 평가되는 순간, 최고 국가조직상으로 평가되는 순간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봤지. 관습이 성문에 앞서는 듯한 이런 뭐 개정 폐지 효과 직접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정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X. 자, 그다음.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천 지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판례를 이제 통으로 정리하는 기법인데 이 판례를 부분 뭐 지문을 통해서 부분 알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판례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총체적으로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출제될 수 있는 경우 수가 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잘 그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틈나는 시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물론 앞으로 볼 기회들이 이제 많겠지만.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네, 나머지는 이제 건너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시문제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할게요. 예, 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자주 나오니까 6번 정도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헌법학 연구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헌법학 연구가 이제 합헌적 법률에서 이런 기법들에 관련된 자, 이론, 중요한데요. 개관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에서 자,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을 해주자 뭐 이런 이제 방법론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우리는 이제 강의에서 십자도표하고 벤 다이어그램 요거를 이제 제가 활용을 많이 할 텐데 요거면 뭐 텍스트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각인력 있게 직관적으로 팡팡 꽂히니까 그거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요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자,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법이죠. 헌법의 최고성, 국가조직의 최고법. 네. 자, 이런 헌법의 최고성 틀 속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우리 헌법상 이제 입법권은 국회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40조에 가면. 자, 이런 입법권이 헌법에서부터 주어져 있다. 국회에게 재량권, 형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법권을 이런 틀 속에서 최대한 존중해주자.
네, 이런 법칙이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입법자가 만든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자꾸 너무 엄격하게 봐가지고 뭐 위헌적으로 자꾸 폐지 쪽으로 가다가 잡고 이러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거는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 네, 뭐 단순 위헌이 아니라 전부 위헌이 아니라 일부 위헌을 하던가 아니면 질적으로 이제 조문 자체는 살려놓고 질적으로 축소 해석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가자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제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헌법의 최고라는 것이 결국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최고 규범인 헌법의 어떤 담을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까지 입법권을 존중해주면 그러면 안 돼요. 한계.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입법권을 이제 존중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해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입법권의 어떤 그 박탈이나 침탈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러면 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계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개념은 자,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다의적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런 어떤 야누스 조항 같은 것들이에요. 야누스 조항이 문제가 될 때, 그때 이제 취급을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들어가자라는 법칙이거든요. 입법권 존중. 자,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해석 방법이 아니라 법률 해석 방법입니다. 법률 해석의 기법이다. 요 부분이 오지가 다 나와요. 자, 다의적이어야 된다. 일의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딱 한 가지 뜻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해석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예. 위헌적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합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평가자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 지우는 이론이지,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한 가지 뜻으로만 이해되는 이런 상황은 이런 해석법이 적용될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자, 오지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의 기법인데 이걸 이제 헌법 해석의 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지를 많이 내거든요.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죠. 지금 용어 자체가 합헌적 법률 해석이지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헌법 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법률의 해석도 헌법의 최고성을 넘거나 입법권의 존중 취지를 넘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입법 목적에 따른 한계, 그 다음에 헌법 수용적 한계, 요 세 가지가 이제 제시되는데 다 시험 대상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문의적 한계. 법이 갖고 있는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까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다? 예, 그런 것들은 입법자가 설정한 취지를 오히려 변형시킬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주면은 나는 그 뜻이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간다. 입법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말이에요. 법목적적 관계.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과 그에 기초한 문장,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해서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들은 입법자 입장에서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권 존중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두 번째,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까지 입법자를 존중해 준다. 이거는 최고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뒤바뀌는 거예요. 주객전도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범위 내에서만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빨간 거로 친 건 두 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으로 가서 두 문자를 한 번 더 확보하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합헌적 해석 추가를 하고 이제 두 문자를 완성하겠는데요. 자, 다의적 해석 가능성, 웬만하면 위헌적인 게 아니라 합헌적인 쪽으로, 즉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줄 것. 근데 뭘 해석해? 법률을 해석할 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문자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합법 문목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문목수가 여러 번 등장해요. 문목수는 뭐냐면 그 문을 전문 제작하는 목수님입니다. 평생 이제 문만 이렇게 제작을 해오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달인이죠. 그래서 이분은 뭐 잘을 안 되고 눈 감고 머리를 뚝딱뚝딱 해도 다 합법적인 수치의 어떤 문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목수가 손대면 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죠.
자, 8번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 9번, 예, 8번은 볼 필요 없는 것들이고. 자, 그냥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자, 어떤 법률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같은 말이죠. 다의적 해석 가능성. 자, 이때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 질서 형성을 위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해야 하며 이에 의해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 지금 개념 들고 있죠. 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어떤 법률이 여러 가지일 때, 그때 합헌적인 해석을 웬만하면 택하자. 예, 다합법 들어가 있잖아요. 다합법. 법률 해석 방식. 예. 자, 됐습니다. 자, 11번 가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대표적인 판례이긴 한데, 이것도 조금, 막 이렇게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시는데, 자, 11번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 자, 여기 포인트 주세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정위원 내려지거든요. 한정위원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한정위원이라는 결정 형식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변형결정 중에 보면은 한정위원, 한정합헌결정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의미가 한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이 담고 있는 의미 다가 합헌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로 의미를 한정함으로써 일부만 합헌으로 살아남았고 나머지 일부는 위헌으로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앞에 것들은 다 그냥 양념입니다. 중원, 부원이고 여기서도 보세요. 현재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 자,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 부실 경영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가점주주에 대해서까지 연대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법을 썼다. 예, 한정위원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잖아요, 그죠? 자, 이제 상호신용금고 사례 또 이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판례예요. 이런 판례들은 지금 우리가 뭐 선행 과정이고 처음 이제 들어가는데 좀 쉬운 거부터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도 좋겠죠. 근데 그러면 뭐 이리 건너뛰고 저리 빼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또 실질을 못 찾아요. 처음부터 팍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한번 깨봐야 이제 뭐 뇌가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제도가 이제 왜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죠. 이 제도는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은 그 주식회사 같은 어떤 거대 기업들, 대기업들의 어떤 그 부실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취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부실 경영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의 취지로 삼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특히 이제 그 큰 덩어리에 막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많은 자본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이런 거대 기업들, 이런 것들이 보면 방만한 경영으로 망하기라도 하고 뭐 이러면은 문제가 많죠, 그죠? 그 이해관계가 크게 많이 성립되죠. 거기다가 이제 이들이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뭐 해놓고는 결국 이제 뭐 파산을 한다거나 돈을 안 준다거나 회사 정리에 들어간다거나 이러면은 뭐 돈 빌려주고 물건 뗐던 이 사람들이 다 패망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 책임, 이런 이제 부실 경영에 따르는 이제 사회적 책임, 연대 책임 제도를 두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부실 경영이 포인트다. 이게 규제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례가 보면 그 과점주주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과점주주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이제 다 이제 시험 지문에 나와주게 돼 있는데, 주주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회사 유형이 어떤 회사예요? 주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렇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대규모 회사. 우리 상법에 따르면은, 회사법에 따르면은 뭐 소규모 폐쇄회사 이런 게 아니라, 무한책임회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규모 개방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대규모 개방회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것인데, 자, 대규모 개방회사인 자, 주식회사. 자,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소유, 경영 일치하지 않았죠. 불일치. 주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당연히 경영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뭐 전체 2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주식 가지고 전 그룹을 장악하고 막 이런 그 경우들이 비판이 있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워낙 거대한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소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당연히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불일치한다? 무슨 말이에요? 과점주주, 즉 많이 소유한다. 그것만으로 부실 경영의 당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법에서는 자 보세요. 금고의 경영이 과점주기만 하면 임원이나 과점주기만 하면은 무조건 같이 연대 취급을 회사하고 똑같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가 부실 경영에 관여도 없는 임원이나 금고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는 과점주주까지 일률적으로 연대 책임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이런 부실 경영의 통제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한정해야지만 합헌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정위원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불일치하는 이런 회사 유형일 때는 실질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 고려, 경영 참여의 실질 고려가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합헌이 되고 그런 실질 고려 없는 이런 일률적 규정은 표면만 가지고 표면만 포착을 해서 규제를 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 나오고요. 이거는 사법시험실부터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정위원 결정물은 변형 결정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위원 결정은 자, 이원화됩니다. 이원화돼 가지고 자, 어떤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규범 통제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헌 결정이죠. 법률의 위헌 결정은 자, 단순 위헌 결정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정형 결정입니다. 정형화된 결정으로서 단순한 형태의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들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변형 결정들이 있어요. 좀 바뀐 거죠, 그죠? 자, 변형 결정은 크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인데, 헌법 불합치 결정 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헌불, 뭐 이렇게 편하게 쓸 겁니다, 줄여서.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 자, 의미를 한정해서 내리는 결정, 이런 것들, 한정합헌, 한정위헌,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걸 줄여서 제가 앞으로는 그냥 한정결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이제 변형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취지는 그 이제 입법 형성권의 존중입니다. 입법자의 형성권 존중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제도의 존속.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제도 자체가 통으로 잘못된 건 아니고 이런 제도는 사회를 위해서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 구성 내용들이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려지는 결정인데요. 자, 정형 결정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의 구성 내용이 보면은 헌법에 위반된다. 네, 단호한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주문에 어떻게 쓰냐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그래서 그냥 위반한다 이렇게 쓰면 될 건데 굳이 좀 우회적으로 합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돌려서 표현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재가 스스로 밝혔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이유가 요거는 제도를 이제 존속시키려는 이제 의미 속에서 좀 완화된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한정위헌 결정들은 이제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 적용하면 위헌이거나 혹은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한 합헌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문을 구성하면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헌으로 살아남는 부분을 주문에 문장에 이제 이렇게 앉혀주면 한정합헌이라고 하고 위헌으로서 이제 폐지되어야 될 부분을 문장에 앉혀주면 그걸 한정위헌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의미는 이렇게 되지만 좀 더 쉽게 가죠. 자, 쉽게 가면은 자, 단순위헌 결정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단순 결정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냥 폐기할게요. 이런 거. 네. 워낙 위헌이 뻔해서 요거는 우리가 직접 규범 통제권을 갖고 있는 헌재가 직접 폐기합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냥 바로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선고일로부터 바로 이제 모든 실질적 형식 효력이 다 없어져요.
자,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는 좀 완화된 표현, 즉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쳐서 쓰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고쳐서 쓰셈,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직접 폐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줍니다. 국회한테 돌려주면서 당신들이 고쳐서 써라. 대신에 그 고쳐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특정은 안 해줘요. 예, 그럴 때 이제 불합치 의미가 이제 들어가고, 한정위원 한정합헌은 이제 의미를 직접 주문에 한정시켜 주죠.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는 쓰지 마라 해서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의미가 이것만 쓰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렇게 그냥 이해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냥 폐기합니다. 예. 고쳐 쓰셈, 이것만 쓰셈,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고 이럴 때는 한정 결정을 주로 내리는데, 좀 입법자가 이제 입법자의 어떤 전문적 고려에 의해서 좀 경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헌재가 직접 좀 쪼개기가 좀 쉽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헌법 불합치를 선택하고, 예, 이런 이제 방식들이 주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런 이제 변형 결정은 이제 정형 결정과 변형 결정을 구분하는 이제 그 기준은 뭐였죠? 지금까지 들었던 게 주문의 문장이었죠. 주문에 담기는 이제 문맥, 문장 구조, 그걸로 이제 정형이냐, 변형이냐, 험불이냐, 한정이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에 담기는 문구, 문장 구조, 예,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게 이제 정형 결정, 변형 결정 이런 이제 구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정유형 결정 나왔기 때문에 결정의 이제 의미 같은 것들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군인사법 48조 사항 후단의 무죄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해, 자,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자, 요 의미와 관련해 툭 나와버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어 실제 심리에 들어갔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 이른바 이걸로 이제 내용상 무죄 재판이라고 해요. 내용상 무죄 재판. 자,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의적 한계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아닙니다. 부합한다라고 해서 합헌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이 제도 자체를 아셔야 되는데, 이 군인사법의 제도가 이제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직무유기나 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공소직이 되거나 이러면은 일종의 이제 무급휴가를 보내요. 무급휴가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돈을 안 주는 건 아니고 그 일부만 줍니다. 월급 중에 이제 절반 정도만 이제 주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안 주고 묶어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실제 이제 공판이 진행돼 가지고 유죄가 확정되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온팡 줬다가 나중에 온팡 걷어들이는 이런 방식보다는 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묶어놨다가 결과를 보고서 이제 주는 이런 이제 방법론이 지금 이제 이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기소휴직자 봉급 소급 지급 사유입니다. 기소휴직자 공소직이 됨으로써 이제 무급휴직을 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무죄가 떨어졌을 때 다 돌려주는 이런 근거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급 지급 사유로서 사유가 이제 무죄 선고죠. 무죄 선고를 받을 것 이렇게 되는데, 요걸 우리 현재가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쉽게는 실질서를 취한 거예요. 실질서를 취해서 접근한 건데, 이때 이제 무죄의 의미를, 무죄물을 형식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것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더니 내용상 무죄 재판, 그 의미가 뭐였어요? 실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공소기각 이런 거를 이제 받은 당사자지만, 그죠? 공소기각 재판 이런 걸 받아가지고 형식 재판을 받고 그냥 실제 판단 없이 끝나버렸지만, 만약에 그런 이제 공소기각 사유가 없어가지고 실제 이제 본안 심리에 들어갔더라면 무죄가 떨어질 만한 현저한 어떤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런 경우라면 지급을 해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죄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형식 판결뿐만 아니라 자, 내용상 무죄 재판. 형식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내용상, 정황상 이렇게 생각해요. 정황상.
정황상 이제 무죄 판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 이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 그 공무원들의 이제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겁니다. 신분 보장의 취지. 네, 우리 헌법에 가면 7조 2항 직업공무원 규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률이 정하는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직업공무원 규정 이런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철저한 헌법상 신분 보장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현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 결과예요. 자, 됐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에서는 다뤄진 바가 없었는데 변시에서 바로 탁 다뤄져 가지고 리딩 케이스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 다뤄지고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다음 자, 이제 13번 보십시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원 결정에 의해 법률이나 법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의미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헌재의 견해를 이릉 표명한 것에 불과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자,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이제 기속력을 인정합니다. 모든 유형 결정, 그죠? 변형 결정, 정형 결정 구분 안 하고 다 기속력을 부여하는데 대법원이 말썽이에요. 대법원이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제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한정위형 결정 이거는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지 법원을 구속 못한다.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못 가진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위형 결정이 떨어진 법률을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뭐 재판소원의 예외 법칙이 나오고 막 이런 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한정위형 결정은 문제가 여기에 해석이 들어가죠. 주문 안에.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질적 축소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하면 이제 법률 해석이 가미가 돼요. 주문의 안에. 문장에, 그죠? 법률 해석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해석의 이제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인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 문장이니까 그대로 이제 이어쓰죠. 법원이 전속적으로 가지는 권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해석권은 자, 법원의 전속적 권한, 정권사항, 예,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법원이 정권을 누리는 법률의 해석은 정권을 누리는 항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쪼갰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견해 표명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견해를 이런 표명한 것에 불과하지 정식의 어떤 결정 형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뭐 헌재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논리만으로 그냥 법을 적용을 또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 법칙 이런 것들을 헌재가 만들어 가지고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걸 이제 우리 헌재법에서는 원래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재판을 취소시켜 버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곧 바뀔 것 같아요. 대법원 논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개정 쪽으로 가시는데 개정은 개념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15번 보세요. 15번. 헌법의 재규정, 제자가 이제 모든 제자예요. 모든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드렸습니다.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게 판례인데요. 자, 요거 일단 먼저 씁니다. 아까 우리 먼저 앞에서 좀 짚어본 건데 헌법규범 동등효력설이에요. 헌법규범은 이게 성문이든 불문이든 그 같은 이제 성문헌법자 안에서도 이게 고퀄이건 저퀄이건 저퀄이건 퀄리티 구분 없이 다 효력 면에서는 동일하다. 동등효력설.
요거 배우세요. 요게 이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전환되냐면 헌법 규범들은 서로 똑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죠. 뭐 국민주권 조항이나 인간 존엄성 조항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 근대 입헌주의 사상의 본질이니까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죠. 근데 우리 헌법 중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되려면 만 40세가 넘어야 된다.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자,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40세가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자연의 섭리일까? 당연한 어떤 자연 법칙일까?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나라마다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결과이지 자연의 이치라거나 당연한 이런 그 만물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규범 간에도 이론적으로는 보면은 가치의 우열을 상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힘의 차이로까지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예. 그래서 효력 면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보면 자, 헌법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심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논리가 바로 그 논리예요. 그래서 헌법의 기준 잡아 심사하는 것들은 똑같은 힘을 가진 규범들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다 기억하세요. 통으로. 요게 이제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효력상 차등, 힘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잘 잡아내시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걸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세 줄 해설. 헌법 규정 가운데는 요 바로 위쪽부터 한번 볼까요?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보다 근본적 가치를 선언한 것도 있고, 예,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하지만 자연의 대법칙을 선언한 것들도 있고, 뭐 좀 기술적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이걸 줄이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퀄리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퀄리티 구분은 어떤 이제 통일적인 해석, 예, 이런 이제 종합 해석의 하나의 기준 제시 이런 측면에서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잡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지. 자, 내려봅니다.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에 효력상의 차등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 차이가 있다, 이론적 위상 차이가 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민주권 조항하고 국회의원 200명 조항하고 이런 것들은 다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지만 이 두 조항 간에 힘의 효력의 차이는, 힘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조항에 기준을 두고 다른 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 심사를 하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현재가 모든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청구가 들어오면 다 부정해 버립니다. 다 가가시켜 버려요. 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간단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이런 것들이 다 확장법률입니다. 확장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금방 봤던 그 15번의 의미를 잘 아시면 이제 16번, 17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의 지문들이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요거는 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헌법 좋은 문제인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19번도 지나가고 20번도 다 지나갑니다. 자, 이제 21번 쪽으로 가시는데 헌법 개정 절차인데 자, 21번 보고 좀 쉬어도 되겠네요. 네. 22번까지. 네. 자, 20번. 헌법상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내에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 한번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냥 오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들여다보시는데 자, 그 밑에 이제 가장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21번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기는 제일 좋은 게 이제 21번이 제일 좋거든요. 예,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금은 이제 풀지는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거는 외워져야 되거든요. 조문이 외워져야 되는데 뭐 안 외워진 상태에서 푸는 게 의미가 없어서 다른 정리법을 드릴 거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걸 이제 대조해 본 게 왜 봤냐면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안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했는데 아까 위에서 보니까 어때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과
투표자 과반수에 찬성해서 과반 플러스 과반이죠. 과반 플러스 과반 요건하고 전체의 과반수라는 획일적 요건은 이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예. 우리 헌법에는 과반 플러스 과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권자 절반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한 절반 중에서 또 절반을 초과하는 수가 찬성을 하면 확정되는 거지 전체 투표권자 절반이 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제 가중된 형태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꽤 이제 다수 나오는데 요거는 좀 치반한 걸까요? 실판. 그 여러분들은 뭐 헌법 집중 키노트 같은 교재들은 최소한 기본서는 없더라도 그런 이제 그 교재들은 있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이제 뭐 책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뭐 교수님 기본서 이런 것들은 수업용으로 쓰기 힘들고요. 수업용 기본서를 안 보던 거 갑자기 이제 뭐 강의도 안 들으면서 책만 사가지고 탐독하는 것도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는다 치면은 이제 기본서를 수험 기본서를 사서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내 걸로 이제 계속 활용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최소한의 교재가 이제 키노트 같은 성격의 이제 서머리들 요약집 교재인데 그런 교재들은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두문자 같은 것들 이런 종합 정비가 다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기출집에도 두문자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문자가 들어가면 너무 또 산발적이라서 좀 뺐습니다. 예, 딱 들어맞지도 않고요. 또 다 널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뺐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일러드리고요. 우리 책사원 뜻은 아니에요. 예, 나중에 우리 2층에 그 데스크 앞에 가면은 그 견본 책들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헌법 집중 키노트 이제 세 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 얇은 교재에 두문자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는데 좀 불편하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 이제 끼고 여러분들이 따라와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는 이제 지금 교재가 부교재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써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일단 제공결투포요 해가지고 이 자체가 두 문자인데 자, 제한 단계, 그 다음에 공고 단계, 그 다음에 국회 의결 단계, 그 다음에 투표 단계, 그 다음 공포 단계, 그 다음 이제 발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일단 이게 두 문자입니다. 제공, 결투, 포효. 네, 북한 전투기가 한계선을 넘어왔어요. 자, 그럼 우리 전투기도 대응을 위해서 떠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걸 상상합니다. 그래서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제공 결투를 위해서 우리 전투기가 포효한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하신 다음에, 자, 제한 단계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대통령의 발의 제한으로 발의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자, 그리고 공고는 20일 이상 대통령이 합니다.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권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의결. 요거는 이제 공고된 날부터 60일 내에 국회 의결에 들어가요. 네, 60일 내 국회 의결. 자, 이제 국회 의결이 끝나면은 이제 투표로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결 후 30일 내에 투표에 부의한다. 30일 내에 붙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필수 국민투표입니다. 30일 이내 필수적 국민투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포 이런 것들은 뭐 이후 것들은 잘 몰라도 돼요. 예, 여기는 뭐 이론이 있고 막 이런데 몰라도 되겠고. 자, 요게 지금 출제성이 제일 높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시했거든요. 자, 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또 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공결투포요 이런 순서도 바꾸는 문제 나오니까 대비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또 내용면에서는 여기에 완전 출제가 집중돼요. 자, 봅니다. 과, 대, 2, 6, 3. 요걸 이제 순서대로 외웠어요. 과, 대, 2, 6, 3. 예. 예, 264 저항시인 떠올리면서, 예, 우리 과대표, 옛날에 내가 학교 나왔을 때 이제 과대표가 기억나는 과대표가 있었는데, 걔가 워낙 저항의식이 투철해가지고, 예, 근데 이름도 264하고 비슷하게 263이었다. 예, 264, 뭐, 옆방에서, 예, 뭐,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대표 263.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요게 출제가 제일 많거든요. 자,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과반 이런 것들을 좀 보태기 하시면 됩니다. 요 틀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태기 하는 것들이고 이 틀이 출제성이 제일 높아요. 국가시험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그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하죠. 자, 22번. 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요건 일단 두 가지를 잘 접근하시는데, 장기 집권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조항입니다. 장기 집권 방지를 위해서 50 때 추가된 조항이에요. 뭐 이런 헌정사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자, 취지가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보면 대부분 장기 집권 의도들이에요. 이승만 시절부터 해서 군부정권 시절까지 다 개헌이 보면 오래 해먹으려고 자꾸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그 5.16, 자, 5.16 군부 쿠데타로 3공이 성립됐습니다. 박정희. 근데 그 후배 전두환이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군부 군부 쿠데타로 또 50 정부를 수립하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나죠. 미국에서. 예, 미국이 지금 세계 경찰 국가를 자칭하는 미국이 자기 나와바리에서 자유진영에서 지금 두 차례의 범죄 행위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박정희가 한번 쿠데타 범죄했고 이제 전두환이 또 범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간과하지 않겠다. 예, 전두환한테 너 죽을래 살래? 이러니까 전두환이 막 그때 막 죽을 상황이죠, 실제로. 그래서 뭐 CIA가 뭐 급파돼 갔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차를 같은 길로 한 번도 안 다녔대요. 동네 뭐 골목을 막 연희동을 막 계속 다른 길로 다니면서 저격을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위기 살벌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살고 싶으면 다짐을 해라. 뭔가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들어간 조항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올려봅니다. 나는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하더라도 절대 그 효과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게 된 거예요.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과가 없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째,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의 이제 효력을 제한하는, 그죠? 헌법 개정의 효과를 받는 어떤 당사자, 효력을 제한하는 조항이지 헌법을 개정 못한다. 즉 중임 변경이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금지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할 수 있잖아요. 문맥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만 효력이 안 미친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개헌 금지 조항이 아니라는 거 두 가지까지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입법 취지가 아주 역사적인 이해해야 될 이런 이제 역사적인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출제가 모든 시험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헌법 변천 이런 거 좀 들어가도록 하죠. 휴식합니다. 특별한 말씀 안 드리면 15분으로 쉬는 시간을 예정하죠.